이게 그 온라인으로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라서요. 이렇게 뭐 가수나 공연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핑크팬더 이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후천적 부자 아카데미는 늘 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일단 10시에 정각에 시작을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요. 시작을 합니다. 왜 늘 학교에서 늦게 오는지 아는 사람들이 혼나고 있잖아요. 왜 늦게 와서 이러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정각에 시작합니다. 다만 앉아 들어오실 때 아마 어쩌면 놀라실 수도 있었는데 인원이 별로 없네 라고 해서 보통 2주차부터 좀 늦게 들어오세요. 왜냐면 이제 강의장이 넓을 줄 알고 사람이 많을 줄 알고 빨리 와서 될 수 있으면 중간 앞으로 앉아야지 그러다가 늦게 와도 아무 데나 앉아도 듣는 데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좀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천천히 가도 되겠다 그러다 보면 지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본격적으로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어느 국가인 것 같으세요? 해당 국가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외치시면 됩니다. 스위스, 독일, 또 스웨덴. 또 있으세요 혹시? 핀란드, 네덜란드, 이게 단가요? 알고 있는 국가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정확하게는 어느 국가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사진이 예뻐서 그냥 해놨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징이 대체적으로 유럽 그 중에서도 좀 북유럽 쪽을 이제 언급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북유럽 쪽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되는 곳을 사진으로 했는데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되게 그 성격이 꼼꼼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시는 것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을 보시더니 여기 보면은 희미하게 국기 같은 게 보이거든요. 저거 캐나다 국기다. 라고 하셔서 그러네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보다 더 꼼꼼한 분이 계셨어요. 왜 얼마나 꼼꼼하냐면 이 사진을 검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 사진 맞지 않냐? 맞네요. 근데 노르웨이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와, 그분의 검색 실력이 더 저는 어떻게 사진을 검색해서 저렇게 똑같은 사진을 찾았는지. 여하튼 중요한 건 이 북유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아시겠지만 그 북유럽은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4, 5년 전, 5, 6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으로 이민 가는 게 뭐 유행 아니면 유행인 걸로 꽤 많이 사람들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북유럽으로 가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래서 뭐 일본 영화 카모메 식당 이런 영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한 15년, 20년 전에 이미 북유럽 가는 유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다룬 이제 영화이기는 한데요. 이 북유럽은 아시겠지만 이민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민 정책이 이제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민을 가면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데를 가죠. 그런 데는 이제 이민 정책이 활발하니까. 근데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는 기술 이민, 하나는 투자 이민. 그래서 투자 이민을 가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투자 이민을 가기 위한 그 금액을 많이 올려버렸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투자 이민을 왜 가는지는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돈이 그 정도 있는데 굳이 외국 가면은 과묵해지고 말도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는 좀 안 되기는 하는데 여하튼 투자 이민을 제외하고 기술 이민을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민을 가게 되면 알기로는 그 기술로 한 10년 정도는 그 일만 해야 된다고 해요. 다른 일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이제 시민권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제가 아는 이제 후배가 이민을
가려고 했거든요. 어디로 이민을 가려고 하면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직업이 아웃백 매니저. 그리고 이 친구 와이프도 아웃백 매니저. 네, 둘 다 이제 아웃백 매니저니까 금전적으로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이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라고 했는데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가려면 기술 이민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도배나 페인트 같은 게 연봉으로 한 1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한국이 안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호주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일 하시면서도 주말이면 골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더구나 또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게 거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칼퇴근하잖아요. 뭐 딱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데 또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도 너무 우리나라가 이런 그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무직에 대한 게 있을 뿐이지 기술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데 정말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배, 페인트 이런 거. 그래서 도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런 데가 많은 게 그 을지로의 방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쪽에 도배 하시는 분들 한 팀장쯤 되면은요, 보통 한 두세 팀 거느리거든요. 두세 팀 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도배 하나 하는 집 하나 가면 두세 명 정도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세 명이 투입된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보통 일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도배하는 게 보통 한 일당이 한 18만 원 요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배우는 분한테도 18만 원을 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네. 18만 원을 안 주고요. 발음이 좀, 네. 어쨌든 18만 원이 아니라 대략 한 10만 원 정도만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8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팀장이 갖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팀장이 고객 만났을 때, 3명 중에 1명은 사실은 배우는 사람이라서요. 저희가 10만 원만 받을게요.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팀 건드린다. 그럼 세 팀이면은 하루에 그런 사람 한 명씩만 추가하면은 팀장은 아무 일도 안 하고 30만 원 버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도배하시는 분들 팀장급 되면 대부분 한 20년 정도 있으시면 건물주. 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좀 후질그란 차 타고 와서, 그 이제 업무용 차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다 이제 벤츠나 이런 거 끄고 사실 아이들은 유학가 있고, 네, 그런 경우 실제 반상시장에 그 팀장급들은 실제로 보통 그런 분들 두세 팀 건드리는데 그분들 일을 매일 하거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일을 배우긴 한데, 그 학원들도 있거든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도배도 그렇고 용접도 그렇고. 근데 국가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현장에 투입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으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죠. 그냥 밑에서 10만 원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도배, 용접, 페인트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도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거지 뭐 기술이 있다고 갑자기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후배도 용접을 배워서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접을 배웠는데 한 1년 지나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아직도 한국에 있냐? 간다 그랬더니 그래서 사정이 생겨서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 그랬더니 먹고 살만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먹고 살만하냐면 이게 용접이니까 일단은 날 밝으면 일하는 거고 어두워지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좀 더 좋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아웃백 매니저일 때는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사실 별의별 진상도 많을 거고. 근데 용접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대요. 위험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너무 편하대요, 자기가. 그리고 뭐 일당 하루에 20만 원 이상 받으니까 뭐 한 달에 20일만 근무해도 벌써 4,500은 그냥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자기 편하게 있어 그냥 안 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그냥 눌러 앉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술만 있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용접 쪽 하시는데 현재 한 60대 중반쯤 되시는데 서울에 40평 아파트 대출 없이 갖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요즘은 서울에 네, 아파트 대출 없이 갖고 있으면 일단은 부자다라고 얘기할 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만 제대로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제가 볼 때 60, 70대 초반까지도 일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하진 않으시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왜 뜬금없이 투자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갑자기 저 사람이 꺼내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안 하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생각지도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이 이야기를 아카데미 1월 달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소기업을 다니셨는데
회사를 자기 것처럼 만들었대요. 10년 동안. 근데 갑자기 사장 아들이 오더니 자기는 점점점 팽당하는 분위기. 그래서 되게 자괴감이 들고 내가 10년 동안 뭘 한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듣고선 바로 저거다. 네. 워낙 또 그분은 또 부동산 투자도 할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회사한테 얘기를 했대. 6월까지만 다니겠다. 그러고 자기 도배 배우면서 연결이 또 되니까 자기 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나중에 1년 후인가 만났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이세요. 여자분도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때문에 자기 동생을 구했대요. 남동생을.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남동생이 그 당시에 집에서 백수로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이런 게 있다는데 너 한번 해볼 생각 없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동생이 웬일인지 용접을 배웠대요. 네, 그래서 용접 배워서 잘 먹고 살고 있다고, 덕분에 남동생 인생 구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혹시나 어렵고 힘들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가서 배워서 내가 뭐 처음엔 밑바닥부터 시작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바닥이라도 하루에 일당 1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매일같이 하면 벌써 300 정도는 벌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외국은 그 북유럽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워낙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복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뭐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금이래 복지를 안 해주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OECD 평균, OECD에서 얼마나 GDP 대비로 복지를 해주냐인데요. OECD 평균이 20% 정도를 GDP 대비로 복지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11.1%,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2018년 기준인데요. 2014년에는 뒤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나마 하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밑으로는 뭐 칠레, 뭐 벨기, 잘 이름도 모르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라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도 하신 것처럼 이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00만 원을 번다. 그럼 100만 원 중에 수혜되는 57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국가 20번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아시겠지만 경제 그런 걸 보면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 스웨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아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원래. 왜 안 될까요? 나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누군지 몰랐어야 되는데 보자마자 누군지 안다는 거 자기의 연식이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바가 스웨덴이 배출한 세계적인 팟 그룹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아바가 입은 옷 세련돼 보이세요? 촌스러워 보이세요? 네, 촌스럽죠. 물론 이제 이분들이 활동했던 때는 70년, 8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3, 40년 전이 당연히 촌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도 촌스럽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입었을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코디가 안티라서?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입은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스웨덴에 어떠한 세법이 있었냐면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연예인이라고 해야겠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입지 않을 법한 옷을 입으면 절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중세 시대에 창문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창문세가 있어가지고 창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냈죠. 그리고 창문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었죠? 모든 창문을 벽돌로 다 막아버렸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사실은 지금도 보면 요즘 부동산 쪽 보면 뭐 법인이나 이러신 분들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 지금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잘못하면 부동산 세금만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내게 생겼다고 그래서 막 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입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엔 얘는 누굴까요? 아, 네. 항상 여기서 지금 가장 연식이 많다는 것 스스로. 네. 삐삐인데 이분이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근데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년인가에 이분이 인터뷰한 게 나왔었어요. 여자분이서 지금 할머니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추석 때 삐삐가 EBS에서 다시 재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 1등 보니까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간만에 봤는데 제 기억에는 이 삐삐가 7번에서 한 5시인가 5시 반 했던 거로 기억. 네, 해고 맞아하면 안 된다고요. 네,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삐삐 역할을 했던 이 사람 말고 이 삐삐라는 책을 쓴 작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해리포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분이 그 당시에 신문 칼럼에 기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열심히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스웨덴 같이 저렇게 그런 나라는 그렇지, 인간의 삶이 더 우선이고 가치를 우선해서 생각하는 게 낫지, 아등바등 살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한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었냐, 이분이 1년에 연간 소득으로 200만 크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3천만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년대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50억 100억 정도는 충분히 가겠죠. 실제로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1년 단위로 몇백억은 그냥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벌었는데 소득세로 185만 크로나, 그리고 복지세로 10만 8천 크로나, 그리고 추가로 2% 3만 7천 크로나, 그래서 총 199만 5천 크로나를 냈습니다. 세금으로. 이러다 보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아까 보신 것처럼 스웨덴 같은 경우가 100만 원을 벌면 거의 60만 원을 세금을 내거든요.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더 내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소득세이니까요. 물론 스웨덴도 처음부터 이랬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도 60년대 이때는 열심히 우리로 치면 뭐 진보 보수가 열심히 싸웠대요. 어떻게 싸웠냐? 국가에서 알아서 도와주게 하자. 대신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반대 진영은 무슨 말이냐, 국가가 왜 그런 걸 개입하느냐, 알아서 할 문제다. 그래서 열심히 막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국민투표에 붙였다고 해요. 국민투표에 붙여서 1안 세금 많이 걷고 국가가 복지해주자, 2안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이런 거 국민투표 하겠다, 그럼 1안 세금 많이 내고 복지 많이 해줘라 로 나는 투표하겠다 하시는 분. 자, 그럼 2안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 네. 보통 이런 거 설문조사 자주 하는데 이렇게 공산당처럼 전부 다 2안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이런 게 정말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들 박수 치면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지를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작 투표를 하면 이안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가 있는데 개인과 국가 간의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취지는 좋은데 과연 정말 내 돈이 제대로 복지 재원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쓸까? 라는 아마 사람들의 의문, 또 요즘으로 치면 음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아마 이안으로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웨덴의 제일 유명한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케아. 여러분들은 쓰기만 하지 국가는 별 관심이 없으시죠? 이케아가 제일 유명한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케아 같은 경우는 워낙 자린고비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케아는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이미가 좋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삼성전자 훌륭하고 대단한 기업인데 정서적으로는 약간 삼성전자를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읽은 책에는 실제로 소설책인데요. 스웨덴 사람이 쓴 책인데 이케아 회장 죽이는 책이에요. 납치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책을 썼겠죠? 이미지가 좋은데 그런 내용을 쓸 리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사급 같은 게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타면은 무조건 이코노미만 지원한대요. 비즈니스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럼 비즈니스 타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 돈 추가로 해서. 심지어 이케아 회장은 유럽 출장을 갈 때
기차만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더 대단한 건 이케아 회장이 그래서요.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스웨덴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 같은 데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더 이미지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재작년인가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왔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수구초심.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래도 고향에서 죽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복지를 해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자, 이걸처럼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그 유럽을 가본 적은 없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거의 가본 적이 없긴 한데, 그래서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상식은 책으로 배웠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다큐 같은 거 본다 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칼퇴근,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뭐 중심가는 그렇지 않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뭐 7시 이렇게 되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그럴만해요. 굳이 늦게까지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새해 전으로는 1,000만 원을 사실 받는 거거든요. 근데 새해 후로는 한 300만 원밖에 안 받는 거죠. 근데 똑같이 새해 전으로는 한 800만 원 받는 건데 새해 후로는 한 280 받는다. 그러면은 솔직히 새해 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차이지만 새해 후로는 뭐 20만 원, 10만 원 차이 난다고 하면 굳이 열심히 더 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랑은 좀 그쪽에 사는 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에는 어떤 사람이 핀란드로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핀란드에 이민을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받는 수입을 보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어차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은 실제로 세후로 보면은 별 차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네 말이 맞아. 실제로 뭐 열심히 일을 해도 세후로 받는 돈 차이는 거의 없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번 돈이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에게 그 돈이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우리랑은 많이 달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가 파리에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가 어렵다 보니까 파리에 있는 이 백화점은 주말에도 문을 여는데 일반 상가들은 주말에 문을 못 열어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 약간 데모 비슷하게 주말에도 우리 문을 열게 해달라. 어차피 주말에 이 파리 중심지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관광객인데 관광객 상대로 돈을 버는 외화벌인데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문을 못 열게 하냐. 그래서 이게 우리로 치면 100번 토론까지 갔대요. 그래서 한쪽은 맞다, 문을 열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반대쪽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니 주말에도 문을 열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인간답게 사는 게 우선이다, 돈을 버는 것보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하루 16시간 근무하고 새벽 2, 3시까지 근무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마저도 워낙 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3년 전인가 2년 전에는 결국엔 문 여는 거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랑은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 그래서 복지가 얼마나 좀 되느냐, 이를테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보통 독립을 하잖아요. 성인이 되면은. 근데 그럼 당연히 집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쪽은 다 월세잖아요. 그럼 보통 1인 가구가 최소 6평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면 원룸에 보면 대부분 6평이죠. 그 정도는 이제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을 하면 6평짜리 일테면 원룸을 들어가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월세가 40만 원이다. 그럼 뭐 30만 원 이렇게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10만 원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고, 그러다가 뭐 사귀는 사람이 생기면 그쪽은 이제 동거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같이 동거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월세가 더 늘어나니까 그만큼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가 만약 혹시 아이가 생기면 더 큰 집, 그럼 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그 사람 사는 곳에 따라서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고 해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한 푼도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는 액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복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지를 한다고 해서 네덜란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요.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이를테면 내가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을 월급으로.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내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만둔 달 직전 달에 그 금액만큼 1년 동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벌다가 그만두면 1년 동안 1,0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을 그만해도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끔 세팅이 되는 거죠. 대신에 1년 후에는 무조건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을 안 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너 여기 가서 일해라고 아예 지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무 곳이나 지정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어느 정도 내가 꼭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복지라는 게 다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그 유럽이나 그런 데는 굳이 아등바등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은퇴를 하면 노후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할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모으긴 모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고 뭐 이를테면 한 달에 20만 원씩 모읍니다. 그럼 20만 원씩 모으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바캉스가 거의 한 달까지 간다고 하죠. 그마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한 2주, 뭐 3주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돈을 모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번 바캉스 때 어디를 갈까?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되게 높죠. 돈을 모으면서 이거를 사실은 어디를 놀러 갈까? 무엇을 쓸까?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이나 그런 데는 자기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개발을 하면 어떤 걸 하는 거죠? 뭐 독서 모임을 한다든가, 악기를 배운다든가, 이런 게 자기 개발인 거잖아요. 한국에는 자기 개발이 어떤 거죠? 한국에서는?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개발이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없다 그래요. 돈이 다들 없다 그래요. 다들. 근데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 500천만 원이라도 있어, 일단은. 네. 근데 이들도 결국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야. 이 돈이 종잣돈으로 더 굴리고 불려서 뭔가 크게 만들 돈이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고 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음에도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삶이 쪼달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처럼 유럽은 돈이 있으면 그걸 뭔가 여유있게 쓸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도 그 돈이 내 돈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구나 또 우리나라는 그런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거 배우자가 알면 어떻게 되죠? 요즘 갑자기 차 소리가 이상하던데? 라든가, 냉장고가 좀 맛이 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절대로 서로 간에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늘 돈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늘 쪼달리는. 그것도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그 돈이 불어났거나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500만 원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사실 심지어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삶이 항상 힘들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복지를 만약 해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힘들다는 거죠. 복지를, 물론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복지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해주긴 해줄 겁니다. 근데 그 복지를 해준다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이럴 때 보면 그런 거 나왔었거든요. 모자가 자살하는 사건, 그리고 또 독거노인이신데 자살하는 사건,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독거노인이신데 이분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분이 호적상으로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뉴스 같은 거를 인터뷰해보면 그 독거노인분이 하는 얘기가 자식이랑 만난 지 10년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올해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걸로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모자 같은 그런 자살한 그 사건도 보니까 왜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남편이 서울상은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나간 지 5년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지원을 점점 많이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복지를 해줄 텐데, 그 최하층 바로 위에부터는 거의 복지를 해주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복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적게 냅니다, 되게.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볼 때도 보통 4인 가족 외벌이다라고 하면은 한 7천만 원 이하면은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연말정산으로 거의 다 돌려받아요. 물론 이제 솔로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뱉어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이니까요. 그러니까 직접세가 우리나라는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간접세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가지고 계속 난리가 났던 것도 이제 직접세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근데 화장품 먹을 때 사실 부가가치세 내잖아요.
전부 다 이런 사실 부가지세처럼 간접세들이 많다 보니까 조세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란 건 사실은 올리겠다는 것은 줬다가 뺏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세정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를 과연 해줄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그건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럽도 현재 가면 갈수록 이 복지 재원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스위스에서 몇 년 전에 그 기본소득 주는 걸 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기본소득 다 1인당 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1인당 3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걸 해서 국민투표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부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역시 스위스는 국민성이 높다. 돈을 주겠다는데도 저거를 부결을 시킨다는 건 그만큼 국민성이 높아서 공짜 돈을 안 바라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를테면 1인당 300만 원 주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지원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프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도 절대로 돈을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생각한 끝에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나 그런 데에서는 이런 기본소득을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반반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성과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 유럽이나 그런 나라도 가면 갈수록 복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 거라고 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복지가 힘든데 그 반대로 보면 가장 자본주의의 앞을 달리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제 빈부격차가 꽤 심하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서 제가 본 다큐 중에 황금의 제국인가? 그런 다큐 있었거든요. 이병헌이 나레이션 했던. 거기에 보면 어떤 미국인인데 노숙자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제 거주를 어디서 하느냐? 하수구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하수구가 아니라 이를테면 여러분 레미제라블 같은 거 영화 보면은 잘 정비된 하수구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물이 없는 약간 좀 벽이 그 땅이 좀 올라온 거기다가 이제 각종 가재도구를 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또 제가 봤던 시코라는 다큐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 손가락이 잘렸거든요. 잘렸는데 그냥 잘린 상태로 살아요. 근데 왜 잘린 상태로 사냐면 이 잘린 걸 봉합수술 하는데 7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잽싸게 얼음에 넣었다가 가서 응급실 가서 그냥 봉합수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7천만 원, 그러니까 이분이 민영의료보험 가입된 게 하나도 없어서 자비로 할 때 7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사실 연봉 협상할 때 민영의료보험 협상도 같이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체계가 다양해서. 그래서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민영의료보험도 좋은 걸 사실은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대신에 이제 미국이 좋은 건 뭐냐면 좋게 펴는 프론티어 정신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잘하면, 사업 같은 걸 잘하면은 그만큼 큰 돈을 벌거나 먹고 사는데 좋게 될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또 좋은 건 미국은 그런 걸 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이 사람에게 그 아이디어가 좋거나 그러면 다시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만약 그런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패가망신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나 예전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연대보증 서서, 근데 아시겠지만 연대보증은 돈이 있어야, 자산이 있어야 연대보증 쓸 수 있습니다. 나 연대보증 써줄게 그래도 없으면 못 써. 네, 그나마 이제 연대보증은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도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워낙 그 스타트업 같은 게 좀 많이 발전하면서 벤처 엔젤 투자 같은 게 좀 많이 예전보다 확실히 더 활발해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제 차고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막 차고에서 그 스티브 잡스하고 워지언 이런 분하고 열심히 막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쫙 열리더니 양복 입은 사람이 여기 그 스티브 잡스가 누군가?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투자를 하겠네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통해서 크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거죠. 물론 그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할 때 복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를 기대하기엔 절대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대신에 미국처럼 그렇게 뭔가 내가 사업 같은 거를 해서, 뭐 사실 사업을 하려면 까놓고 얘기해서 젊을 때 하시는 게 더 낫기는 하죠. 왜? 이런 표현은 뭐지만 망해도 자기 혼자 망하고 끝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결혼하고 애 생기고 사실 그러면 점점점 사업한다는 건 힘드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게 무슨 뭐 부자가 된다, 경제적으로 유력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인 거죠. 내가 한국이라는 사회에 국가에서 살면서 투자라는 것을 하지 않고 국가의 복지를 기대하기에는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번다. 그럼 굳이 이 토요일 이 오전에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굳이 여기서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그거가 좀 안 된다 생각하고 미래가 과연 내가 계속해서 가능할까라는 캐스천 마크가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럽이나 그런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냐면 머릿속에 이미 내가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노후에도 큰 지장 없다라는 게 이미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힘들거든요. 아니면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이나 그런 걸 사실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하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것도 보니까 제가 볼 때 대부분 사업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마지막에 안 좋더라고요. 보통 사업하시다가 번 돈을 가지고 뭐 내 사무실이나 내 공장을 직접 산 다음에 그러면 은퇴해서 그걸 이제 임대로 줘서 그걸 어느 정도 수익 내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은퇴하고 나서도 괜찮게 보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첫 시간부터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몇 명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른 분들 보면 막 50명, 100명, 200명도 앉혀놓고 교육 강의를 하거든요. 그것도 정규 강의를 특강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1년 후에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1년 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후에도 여전히 나는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10%에서 또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은 또 죄송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1년에 못 볼 분들이구나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게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부동산 쪽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박숑이라는 너무 발음이 셌구나. 박숑이라는 분인데요. 이분하고 알고 지내거든요. 그럼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그분을 어떻게 알고 지내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자존심은 상해요. 왜? 예전에는 제가 더 유명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더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빠셔님 서 있으면 저한테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랑 빠셔님 서 있으면 저기 잠깐만요. 그리고 다 빠셔님한테 갈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분이 더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런 뭐 수업을 받거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 갔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인사 나누고 안녕하세요 누구냐 그래서 하다가 뭐 그 다음에 또 우연히 어디 갔는데 또 그분이 있는 거죠. 그럼 그때 그분 예 안녕하세요. 그럼 또 다른 데 갔는데 또 있으면 같이 밥이랑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계속 가다 보니까 여전히 둘 다 살아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알고 지내지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죠? 이 바닥도 약간 피라미드거든요. 네. 시작하는 분들은 많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저 정상까지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물다 보니까 그냥 뭐 정상은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이 바닥만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오다 가다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친해지면 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옆에 뭐 빠숑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저 누굽니다. 그때는 서로 이를테면은 둘 다 이제 별 없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예전엔 제가 더 유명했었다고 얘기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좀 더 첫 시간부터 좀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얘기를 다시 또 드리자라고 하면 후천저프즈 아카데미를 들으신 분들의 그 생존 확률은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요. 소수정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명 중에 10%는 몇 명이 살아남는 거죠? 5명 살아남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나마 10명쯤 되는데 실제로 저는 한 3, 4명 데리고도 하거든요. 3, 4명에서 1명 살아남으면 몇 %예요? 30%입니다.
그래서 생존확률이 높아요. 이 통계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얘기 드리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네. 다만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제로 제 강의를 들은 분 중에 제가 이제 2013년부터 강의를 했었거든요. 2013년부터 이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웬만큼 유명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럼 빠쇼님 이런 분도 강의한 지 한 3, 4년 됐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2013년이나 지금이나 강의 인원이 저는 비슷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저보다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50명, 100명 데려놓고 하고, 뭐, 씁쓸한. 네, 어때. 근데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저는 한 명 신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이 신청해도 일단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강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한 명 하는데 뭐하러 하냐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무슨 소리냐, 나는 고객 친화적이다.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강의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 갖고 커피숍 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명이 신청했었는데 그분이 종강역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네. 왜냐 1대1이니까 그분이 저한테 오거나 제가 그분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종강역에 보면은 그 스타벅스 5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했었어요. 거기서 했었는데 어느 날은 한참 가고 있는데 서울역 지났나? 그 근처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불행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오늘 못 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빨리 하던가. 거의 다 왔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강의 들으러 오시다가 굴렀대요. 그래서 골절돼서 오늘 못하겠다. 그래서 순간 죄송스러운 마음을 넣고, 그럼 쉬시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2, 3일 후에 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분 집 근처 커피숍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행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은행들이 구조조정 같은 걸 해서 퇴직금 많이 줄 테니까 그만둘 사람 그만둬라. 그래서 그분 그 돈 받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존 확률이 몇 %인가요? 100%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제가 했던 분들의 생존율이 좀 높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그런데 강의를 가면, 대부분 좀 스타일들이 으쌰으쌰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건데, 저는, 알아서 하세요. 그걸 저한테 그러세요. 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년, 2년, 3년, 4년 지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으쌰으쌰 한다고 살아남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때만 으쌰으쌰 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도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저는 그래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벌겠다, 경제지 이렇게 하겠다, 뭐 그것만 하면은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슨 부자가 되겠다, 경제지 이렇게 이게 아니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뭐 부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책을 쓰신 분들이 있고 외국에서 투자책을 쓰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들여온 투자책들, 번역되어 온 투자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미국 책입니다. 유럽에서 온 투자책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복지가 되는데 굳이 거기에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등바등하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도 말 그대로 유럽이나 그런 데 같은 데 책을 읽으면은 뭐 인문, 철학, 소설 이런 거를 읽잖아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뭐 5년 안에 뭐 100억 만들기 뭐 이런 거 사실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미국에서 들어온 투자책들도 보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를테면은 그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계속해서 인기를 끄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읽어보긴 했지만. 근데 그 책에 보면 유독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투자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근데 재미있게도 그 책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라는 책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는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라는 책이에요. 실제로 그 책 저자는 알기로는 이제 공항에서 리무진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그때부터 차곡차곡 됐고 또 근데 이제 그런 투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 책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젊어서 부자가 되자. 늙어서 난 휠체어 타면서 부자가 돼서 무슨 이유 그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투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투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투자로 그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사업으로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어서 부자가 되면 좋기는 하죠. 하지만 휠체어 타고 부자 되면 안 돼?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휠체어 탔을 때 오히려 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이 증식되면 되는 거다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젊었을 때야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뭐라도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그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책들을 보면, 특히 최근에는 롭스모 이런 분이 뭐 레버리지 이런 책들 보면, 그 책도 사실은 사업을 통해서 그분이 돈을 크게 번 거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책 보고 나서도 얘기 드렸던 게, 아니 이렇게 해서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누구겠어요?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직원들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책 사례는 절대로 자기 직원이 자기처럼 따라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라고 확 해서 그 따라해서 뭐 이래 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모든 방법을 본 직원 사례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그 외국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의 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책을 쓴 사람이 거의 대부분 개인 돈으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굳이 얘기하면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인 돈을 굴려는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그런 투자책을 하면 개인이 쓴 책이죠. 개인이 자기 돈을 불려서 한 그런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책을 읽을 때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개인으로서 그 돈을 굴린 게 아니라 타인의 돈을 굴려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래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들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0년대 부동산 상승장, 이전에는 2000년대 부동산 상승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2010년대보다요 2000년대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더나 그 당시에 부동산 책을 쓴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2000년대 부동산 책을 쓴 사람과 2010년대 부동산 책을 쓴 사람을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저도 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10년대 책을 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도 다 썼거든요. 저도 썼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냐면 2000년대 책을 쓴다는 건 정말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무나 쓸 수 없다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은 책을 쓴다는 게 그렇게까지 저기는 아니고 나도 한번 책 써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개념이었거든요. 2000년에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기 힘든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혹시 오늘같이 이런 주말에 한번 대형 서점을 가보세요. 그래서 부동산 책 뒤에 보면 출판 연도가 나오잖아요. 2000년대 같은 게 있으면 그 당시에 그런 부동산 책을 쓰신 분이면 대단하신 분이겠죠. 그분이 과연 지금도 활동을 하는가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카페였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블로그고. 그럼 그 당시에 썼던 사람들 보면 책 날개에 보면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카페를 한번 접속해 보시면 여전히 카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펴보시면 거의 90% 이상의 카페가 지금은 없거나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워낙 잘 돼서 이제는 내가 뭐 이런 걸 뭐해, 난 여유있게 그냥 한가롭게 살래 라거나, 아니면 망했거나. 근데 제가 볼 땐 90%는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돼서 망해요. 왜냐면 못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안 망해요. 진짜 못 나가면 안 망해요, 대부분. 네, 잘 나가서 망하거든요. 왜냐면 이를테면은 뭐 이런 부동산 시장 거의 끝물일 때가 재개발이 그때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그럼 재개발 같은 게 만약 얘가 8억이다. 8억이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빌라 가격은 3억 정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뭐 1억 5천, 뭐 매매 가격 해서 3억이고 나머지 5억이 뭐죠? 프리미엄 피인 거거든요. 그럼 잘 나가니까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 만약 3개를 샀어요. 그러면은 거의 20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하락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엄은 전부 다 사라지는 돈이죠. 그러면 세 채를 쓰면 하나당 5억씩이면 15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더나 프리미엄은 대출도 안 되잖아요.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나 대출 받았다가 거의 신용대출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꼬꾸라져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번 상승에 스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지만 그분들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무슨 뭐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해서 경제 이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생존에 위해서 해야만 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